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는 없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가격 지수입니다. 전체 가격 상승률은 전달과 동일했으나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지수는 오름폭이 다소 커졌습니다. 40년 이래 고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연준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돈과 화폐 경제에 대한 주요 포인트,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 가지 척도,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과 투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오버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역사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르네상스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야 라고 주장하여 기존의 천동설에 기반한 우주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여기 왼쪽에 있는 경제 사상자 책을 보면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뚱맞게도 천문학자가 돈과 물가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이란 여기 풍선처럼 물가가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 언론에서 인플레이션이란 일반 물가 수준, 즉 General Price Level의 지속적인 상승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일반 물가 수준이란 시장에서 하나하나의 개별 물가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이 총체적으로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인플레이션에는 발생 요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디맨드 풀,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유가와 같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오르는 물가를 코스트 푸시, 즉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expectation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이나 비용 상승 등 직접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때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자칫하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의 말을 경제 이론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경제학자가 미국 예일대학 교수였던 어빙 피셔입니다. 피셔는 1911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돈의 구매력에서 화폐 수량설을 정식화했습니다. 화폐 수량설은 여기 오른쪽에 교환 방정식으로 표시됩니다. 이 수식에서 좌변 MV는 총 수요액을, 우변 PY는 총 공급액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M은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 V는 화폐의 유통 속도입니다. 경제 내에서 돈이 풀리면서 사람들 사이에 손바뀜되는 거래 횟수를 말하지요. P는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이고요. Y는 실질 국민소득, 즉 GDP 또는 거래량 T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폐 유통속도 V와 실질 GDP의 Y는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 수식에서 통화량 M과 물가 수준 P는 비례하게 됩니다.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 수준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통화와 화폐는 같은 말이나 대체로 통화는 정책 당국, 화폐는 민간 경제 주체 관점에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셔의 화폐 수량설을 멋진 경제학 명언 한마디로 정리한 경제학자가 시카고 대학 프리드만 교수였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always and everywhere 화폐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돈과 인플레이션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명언입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옹호자로서 20세기 경제학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돈과 인플레이션의 비례 관계는 역사적으로 불변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로 표시되는 인플레이션, 빨간색 선은 통화량 M2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약 70년간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은 우상향하며 비례적으로 증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발전을 하면서 통화량의 증가함에 따라 물가 수준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자본주의 화폐 경제 시스템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의 경제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모든 인플레이션이 나쁜 것은 아니며 적정하기만 하면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다만 거대 인플레이션, 즉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형성으로 물가 수준을 점점 더 위로 끌어올려 잔인한 사이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큰 해악이 됩니다. 그러면 적정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연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2년 1월에 발표한 보도 자료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의 장기 목표와 정책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확대하면 여기 노란색 박스 안에 밑줄 친 문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FOMC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가격 지수의 변동률 기준으로 연 2%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좋은 인플레이션, 즉 적정 인플레이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연 2%로 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해주는 척도로 두 가지 기합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Consumer Price Index, 즉 CPI이고요. 다른 또 하나는 개인 소비 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즉 PCE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면 CPI와 PCE의 핵심적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발표 기관이 각각 노동부와 상무부로 다루고요. 적용 대상이 CPI가 도시 근로자에 국한된 반면 PCE는 전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비영리 단체까지 확대됩니다. 적용 범위로는 CPI가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지출만 계상이 되지만 PCE는 여기에다 고용주가 지불하는 의료비 등도 포함됩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CPI가 2년마다, PCE는 매 분기마다 각각 조정되고요. CPI 데이터는 소비자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로 수집되고요. PCE 데이터는 관련 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집니다. 연준의 금리정책 결정 시 CPI보다 PCE를 더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 그래프에서 보듯이 CPI와 PCE 품목별 가중치가 서로 다릅니다. CPI 가중치는 하늘색 주거비, 즉 하우징의 42%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인의 월세와 자가 소유자의 간주 임대료, Owners Equivalent Rent, 즉 OE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PCE는 주거 비중이 23%로 낮고 파랑색의 의료비 가중치가 22%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물가지수 통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CPI 가중치 합계는 1000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에는 PCE가 없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CPI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주거비 비중은 17%로 미국의 CPI 주거비 가중치 42%의 절반도 안 되고 PCE의 23%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 가계보유 자산 중 약 70%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가 소유자의 간주 임대료, 즉 OER이 제외되어 물가지수와 주택시장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FOMC가 금리 정책을 정할 때 CPI보다 PCE를 중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PCE는 도시와 지방 전 지역의 소비자 및 비영리 단체 등 포괄적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도시 근로자에 국한된 CPI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다음으로 PCE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 효과가 유연하게 반영되어 CPI보다 실질치에 더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값이 오르면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대체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E는 조사 품목을 분기마다 조정하여 신제품 출시,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 CPI는 2년마다 조정되어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CPI는 가중치가 주거비에 편중되어 있으나 PCE는 가중치가 주거와 의료 등 다른 품목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CPI를 들여다보면서도 PCE의 데이터 움직임에 주목하며 금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PI와 PCE의 과거 변동치 추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하늘색 선이 CPI 인플레이션이고요. 빨간색 선이 PCE 인플레이션을 각각 나타냅니다. 회색 막대는 경기 침체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과거 27년 동안 두 가격 지수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최근 들어 CPI와 PCE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거비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고 2012년 이래 뜨거웠던 주택시장이 시차를 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9월 PCE 가격 지수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9월 PCE 전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하여 8월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PCE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보다 5.1%, 전월보다 0.5% 각각 올랐습니다. 8월 4.9%보다 상승률이 심화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지난 3월부터 사상 유례 없이 초단기간 내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것에 비하여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고 끈적끈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PCE 인플레이션을 현재의 6.2%에서 2% 타겟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로서 연준에 출입하는 닉 티밀하우스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준 관련 기사의 정확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연준은 11월 FOMC에서 네 번째 연속 75bp 금리 인상 행진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금리 인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12월에 50bp로 인상 폭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트윗하여 이번 주 내내 뉴욕 증시에 희망 회로를 돌려주었습니다. 9월 PCE 결과를 보더라도 11월 FOMC에서 7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페드워치의 75bp 인상 확률도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FOMC에서 50bp로 인상폭을 낮출 확률이 PCE 발표 직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48%로 가장 우세하여 닉 티밀하우스의 트윗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본주의 화폐 경제 시스템에서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은 비례적이므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며 적정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경제의 신호이나 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커다란 해악이 된다. 둘째, 개별 소비자 관점에서 CPI가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PCE가 유용한 지표이다. 9월 PCE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잘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셋째, 따라서 11월 FOMC에서 75bp 인상이 거의 확실해 보이나 12월에는 금리 인상 폭이 50bp로 하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시장의 반응을 모니터하며 투자 방향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너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의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네트워크는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우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보 말리를 걸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